자, 이제 교재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행정학 기초이론 총론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총론에서 맨 앞에가 행정과 행정학이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작은 챕터가 잡혀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행정의 의미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와 있을 텐데,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시작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 그랬어요. 그죠? 행정이 별도로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차이는 뭐였냐면은 정치가 정책을 결정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행정은 이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는 영역이다 이거죠. 이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또 이제 보는 측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정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뭐랑 가서 붙었냐면은 이게 경영의 영역하고 가서 붙었어요. 경영의 영역하고 붙으면서 공통점을 좀 찾아내 봐야 되잖아요. 공통점은 바로 이제 뭐냐면 여기에 이제 조직의 관리다. 조직의 관리다 이렇게 했어요. 조직의 관리. 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공행정과 사행정이 일치한다라고 보는 거였잖아요. 해가지고 이거를 공, 사, 행, 정, 일원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사행정이 일원론이고 정치와 행정이 분리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은 어떻다? 정치 행정은 이원화됐다. 이원론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사행정 일원론과 정치행정 이원론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갖고 영어로 봐도요. 이게 이제 행정학을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경영학을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Administration이라는 용어로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쉬운 표현으로 하면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예요. 근데 다만 좀 이제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행정과 정치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건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경영은요, 사익을 도모하잖아요. 사익을 도모하는 반면에 정치와 행정은 뭘 도모해요? 정치와 행정은요, 이렇게 묶어보면 정치와 행정은 뭘 도모하냐면요, 여기는 공익을 도모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우드로 윌슨과 같은 초기 행정학자들은 이 지점은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은 거죠.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여기 이제 조직의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다가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까지도 존재한다라고 보는 이 관점에서 보면 행정을 이제 광의로 보는 거예요. 행정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광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정을 넓게 봤다. 왜냐하면 사적인 영역까지도 행정이 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범위가 넓어졌다. 됐죠? 행정의 범위가 넓어졌다. 여기까지 확인되겠습니까? 네, 확인되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행정의 범위를 좀 좁혀서 보는 경우는 또 이제 뭐가 있느냐? 이게요, 초기에 이런 행정학을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가 이제 초기 행정학, 얘네를요, 행정관리론이라고 부를 거예요. 행정관리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행정관리론은 이제 우드로 윌슨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굿노 같은 학자가 있어요. 굿노나 화이트 같은 학자가 있어요. 화이트, 그 다음에 이제 윌로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귤릭, 어윅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뭐 딸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딸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다 보면 또 뭐 익숙해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익숙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요 초기 행정학자다라는 것만 잘 찾아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은 윌슨하고 뭐 귤릭 정도가 됩니다. 귤릭 정도. 귤릭 같은 사람은 포스트 코브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행정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또 정리해 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가끔 나와서 그 정도 좀 더 보면 그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에서 뭐를 좀 대비시켜 보냐면 행정관리론에서 이제 통치 기능론이라는 것으로 행정학이 좀 이렇게 뒤집어져요. 통치 기능론으로 초기 행정학만 보는 겁니다. 지금 초기 행정학에서 이 통치 기능론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계기는 세계 경제 대공황이에요. 경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통치 기능론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제 행정학을 다루는 이 방식이 달라진 건데 이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이 경제 대공황은 1929년부터거든요. 29년부터 그래서 1930년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때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요. 풍요 속의 빈곤. 풍요로운데 빈곤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풍요로운데 빈곤하다. 풍요로운데 빈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생산 능력은 매우 좋은데 소비 여력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이때 경제 문제는. 그래서 너무 깊게 볼 건 아닌데요. 우리가 경제학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략적인 경제사는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행정학이 확 뒤집어지니까. 여기 보면 총 수요보다 총 공급이 많아졌던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공급이 너무 넘치는 거지. 총 수요가 부족하고요. 총 공급은 넘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유럽의 역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역사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까지 완성이 됐잖아요. 관료제, 그리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이거 했죠, 그렇게? 그런 전개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왕권 같은 것들은 이제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뭐가 중심이 돼서 정치가 이끌어져 가냐면 의회.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끌어져 가는데 그 의회의 구성원들이 다 누구였냐면 부르주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선거권을 갖다가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준 거예요. 국가의 일정 액수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만 선거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돈 많은 놈들이 농간을 부린 거죠. 시민혁명 같이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제 와서 이제 정치 참여의 권한을 돈이 좀 있는 사람, 그래서 세금을 좀 엔간히 내주는 사람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명분을 뭘로 내세워요? 아니 그럼 국가에 대해서 말이야. 국가의 정치에 관여하려면 국가에 기여하는 바도 있어야지. 국가에 기여도 안 하면서 정치에 참여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선거권을 안 줘버린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잖아. 이게 약간 그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많은 모순이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시민혁명 할 때 그때 이론적인 토대는 모든 인간은 천부의 인권을 가졌다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왜 횡포를 부리냐? 모든 인간한테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가 있는데 왜 그 인간들을 차별하냐? 그래가지고 이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천부의 인권을 가지고 그 인권의 일부분을 덜어내서 그걸 가지고 사회적 계약을 맺고 사회적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형성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사고방식인데 갑자기 선거권에 있어서만큼은 세금 낸 사람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은 농간이죠, 농간. 농간이야. 농간인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을 일부를 덜어내서 그걸 미천 삼아 국가를 만들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선거권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거기다 플러스 세금 낸 사람만 해라. 이렇게 하니까 농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깊게 날 필요 없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돼서 이때 의회가 부르주아 중심으로 돌아가. 의회가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고 찍어주는 거니까 누가 당선되겠어요?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당선됐겠죠. 의회가 그런 식으로 구성돼서 정치가 이끌어져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요, 나중에 가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노동 착취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노동 착취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노골화가 됐죠. 최근에 보면은 뭐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노조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냥 그거는 정치적인 표 계산상 하는 얘기일 거야. 왜냐면 역사상 노조가 없었을 때 대공황이라는 게 왔어요. 왜냐면 노동자들이 힘이 없잖아요.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가서 나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노동 착취를 하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노동자의 권익을 안 살펴주는 거죠. 그래서 나쁜 놈이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아야 집에 가서
소비자로서 소비를 해주는 거예요. 소비 여력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노동 착취를 당하고 나면은요, 돈 쓸 시간도 안 주지만 월급도 거의 뭐 진짜 연명할 수 있는 수준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소비를 못 합니다. 그럼 경제가 돌아갑니까? 기업이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요. 안 팔리잖아. 팔아먹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 에? 소비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럼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게 뭔지 알아요, 얘네가? 식민지를 개척한 거예요. 얘네들 보면은 초기에 이런 거 유럽에서 이거 선도했던 국가들은 영국, 프랑스 봐봐요.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끝까지 가보니까 어땠어요? 끝까지 가보니까 지들끼리 이제 으르렁거리는 단계가 되죠. 아니,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약소 국가들을 얘네가 다 지배하잖아요, 이제. 지배하는데 그것도 끝이 있잖아요. 그죠? 끝이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은 식민 지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지경까지 이르르자 지들끼리 으르렁거리고 제가 차지하고 있는 식민지 내가 뺏어가야 되겠다 이런 게 오는 거거든요. 그때 터진 게 세계전쟁이에요. 그거 뺏으려고. 특히 누가 도발을 해요, 자꾸? 독일이. 왜냐면 독일은 산업화가 늦었거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가 먼저 앞서서 경제 부흥을 하면서 식민지까지 다 잡섰는데 독일이 뒤늦게 거기에 뛰어들어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이제 차지할 식민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네들한테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거기에 일본도 빼놓을 수 없는 거고. 그잖아요. 얘네들이 자꾸 거기에 도전장 내밀고 그러면서 세계전쟁이 2차례나 일어난 겁니다, 이게. 근데 일단 1차 세계대전에 주목을 해보면 1차 세계대전 독일의 도전을 받아서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해갖고 맞서거든요. 그렇게 맞섰는데 이게 너무 팽팽했어. 생각보다 독일이 너무 센 거야. 독일은 지금도 차 같은 기계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때 막 잠수함 만들고 전차 만들고 이래가지고 너무 센 거예요, 얘네가. 그래가지고 이기지를 못해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손을 잡고 맞서는데도 안 돼. 그런 상황에서 독일 입장에서는 또 거꾸로 미국이 자꾸 뒤에서 전쟁 물자를 대주는 것 같아. 영국, 프랑스에. 영국, 프랑스가 이제 무너질 때가 됐는데 독일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자꾸 미국에서 전쟁 물자를 대줘갖고 그래갖고 얘네가 숨이 안 끊어진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물자 대주는 미국의 상선을 공격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은 영국, 프랑스 쪽하고 이렇게 연계를 못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계산을 잘못했어요.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개입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까지는. 근데 미국 자국의 배가 공격을 받으니까 열이 받쳐가지고 미국 의회가 결의를 해서 전쟁에 참전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독일이 지는 거야, 1차 세계대전에. 그럼 이제 미국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 물자를 여러 해 대주면서 그죠? 고용도 늘리고 생산 시설도 늘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 손으로 가담해서 전쟁을 끝내버렸잖아. 전쟁이 끝나니까 영국, 프랑스 쪽에 이제 더 이상 전쟁 물자 수출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한 게 안 팔려나가. 안 팔려나가고 이게 막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 근데 여전히 뭐 소비자들은 노동 착취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소비 여력이 확보될 리는 없고 이런 속에서 공장에 재고가 쌓이다가 회사의 기업에 재고가 쌓이다가 그러다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그러고 무너지는 회사. 그 다음에 그나마 고용하고 있던 사람들을 막 정리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기업. 이런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딱 1929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눈에 띄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딱 10년 걸렸어. 10년이 지나자 그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더 이상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 막 기업이 도산하면서 막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풍요로워. 생산 능력은 있어. 분명히. 그런데 재고가 쌓이고 안 팔려. 이게 문제야. 수요가 안 돼. 알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고서 대공황이 온 겁니다. 1930년대.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도입한 게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이 나옵니다. 뉴딜 정책.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는데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게 미국의 뉴딜 정책이에요. 뉴딜 정책. 그리고 이것에 뒷받침이 된 것은 바로 뭐냐면은요. 미국의 뉴딜 정책이 있는데 이거 뒷받침이 된 거는 케인스라는 경제학자예요. 케인스라는 경제학자의 이론. 이거를 받아들인 게 미국의 뉴딜 정책입니다. 케인스라는 학자는요. 야, 지금 이게 수요가 안 돼서 문제잖니? 그러니까 수요를 하게끔 정부가 나서서 돈을 찍어서 그냥 뿌려! 이렇게 한 거예요. 돈을 찍어서 뿌려. 그건 지금도 유효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유효해요. 코로나로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각 국가가 돈을 막 찍어서 뿌리잖아요. 우리도 막 그런 거 하고, 그죠? 우리는 좀 덜 하는 편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로 완전히 막 다 봉쇄되고 막 다 붕괴되고 그래가지고 막 찍어요. 막 찍어.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지탱하면서 조금씩만 늘리고 있는데 걔네들은 막 찍어. 근데 뭐 방향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돈을 막 풀어. 그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갖고 계속 지금 어때요? 부동산 폭등하고 주식 폭등하고 코인 폭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이 막 풀린 게 돈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데들이 막 투기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거에 아이디어를 맨 처음에 내준 사람은 누구냐? 부작용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부작용도 나타나지만은 그래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거만한 게 없거든요. 그거를 아이디어를 제시한 게 케인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에 옮긴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뉴딜 정책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도 만들고요. 예. 그리고 노조 활동도 인정해주고 그래요. 유럽은 특히나 더 그래요. 유럽은 특히나 이 대공황 이전부터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공황을 계기로 그것이 확 굳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노조를 없애면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다시 옛날에 노동착취 시대가 벌어지면 균형이 무너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력한 만큼은 받아야 되잖아요. 노력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줄 리가 있나. 아니 옆에 기업도 월급을 그거밖에 안 주는데 우리는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다 쳐준다 해서 월급을 2배, 3배 줍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당장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돌아서 소비자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가 폭망하는 거다. 그걸 이 대공황으로 경험해 본 거예요.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 중간에 제가 여기 관련된 배경지식 설명한 거는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건너뛰셔도 돼. 상관없어. 그럼 이해하라고 해준 건데 이해하라고 해준 게 오히려 난 더 힘들다 하시면 그거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결과만 보셔도 돼. 그래서 행정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야 이런 대위기가 왔는데 행정이라는 영역이 단지 우리는 그냥 내부 조직 구성원 관리만 하면 돼. 이러고 있으면 쓰겄냐는 거지. 그러면 안 되고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응? 이게요. 민주주의가 참 좋은 제도지만은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의회가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을 잘 못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다 각자의 생각과 소신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만 해도 국회의원 300명 아니에요. 300명 국회의원 모아놓잖아요. 300개의 대안이 나옵니다. 그러다 몇 개 추려지긴 하겠지. 300개의 대안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모아지는 게 있겠죠. 합의를 하고 모아지는 게 있겠지. 그래도 그게 몇 시까지가 돼, 몇 시까지가. 아무리 모아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위기의 상황에서는 의회의 의지에서는 이거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가서요, 그냥 단일한 대안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든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면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 결정을 못 내립니다. 절대로. 의회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미국은 마침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 대통령이 주요한 권한을 쥐고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야 행정 영역이 이거 싹 해결해 볼게 하고 나선 거지. 그게 뉴딜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역할이 다시 커져요. 여기가요. 이제 봐봐요. 여기가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의 영역이 이따 심한해지는 거야. 행정의 영역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뭐랑은 떨어져 나갔냐면 경영하고는 떨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래 버린 겁니다. 이래 버린 거야. 근데 이렇게 따지면 여기에 공통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공통점은 이제 공익이죠. 공익의 달성을 위해서 합심을 하는 거예요. 합심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냐면은 경영은 사익이잖아요. 야,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하고는 우린 다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이 돼버린 거죠, 이때는.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정치의 영역은요, 어떤 걸 담당하냐면은, 여기는 여전히 정책 결정의 역할을 하긴 해요.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의 영역이 정책 결정에 관여를 하기 시작해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까지 써드릴게요. 영향력을 확보하고 플러스 원래 해야 되는 정책 집행은 집행대로 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 역할이 하나가 더 생겼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을 굉장히 겁내 크게 그린 겁니다, 지금. 이래 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뭐가 된 겁니까? 이 공익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공사행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져 나간 겁니다. 공사행정 이원론이 된 거죠.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만 행정이란 말을 붙일 수 있지, 사적 영역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구별돼야 된다. 경영과 행정은 다른 거다. 이렇게 돼서 여기는 이제 행정의 개념이 좀 좁아졌다. 공적인 영역으로 축소됐다. 그래서 행정의 협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됐다? 정치와 행정이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제 정치 행정 일원론이 된 거죠. 정치와 행정은 떨어질 수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이런 변화가 크게 온 겁니다. 이게 이제 초기의 행정학의 전개고요. 통치기능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누가 있냐면은, 이 통치기능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디목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디목하고요, 애플비, 이런 학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이런 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쓰죠. 여기 이제 행정관리론은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은, 행정관리는 기술적 행정학이라는 말도 써요. 왜 그러냐면 통치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행정, 핵이라고 써. 행정학.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요, 기능적 행정학이에요. 기능론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요. 행정이 담당해야 될 기능이 이런 것들이다. 해서 저 행정이 이 사회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것으로 탈바꿈한 거죠. 기능적 행정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시기까지는요, 입법부가 중심이 되는 입법국가 시대였어요. 요때까지는. 자, 보세요. 이게 정책 결정을 정치가 그냥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입법국가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입법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서 결정한 것을 여기 집행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되면 정책 결정에 행정이 주도적 역할을 행사해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를 행정국가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행정국가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행정국가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행정부가 중심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행정국가 시대라 그래요. 됐죠? 이런 정도의 큰 틀을 잡아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때는 있잖아요. 정부의 역할이 커요, 작아요? 다른 맥락으로. 정부의 역할이 작아요. 그래서 요때는 이 입법국가랑 연결되는 건데요. 작은 정부였어요. 작은 정부였고, 이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화시켜주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정부를 다른 말로는 자유권을 보장하는 소극적 국가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입법국가 시대, 이 작은 정부 시대, 요때에 이 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수주의자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수주의라고 불러요. 경제활동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의 자유를 인정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 국방 치안 같은 거 그거 민간이 할 수 없는 일만 해라.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수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는 이제 큰 정부가 된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을 직접 다 극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는 적극적 국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적극적 국가. 국가가 나서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래야 된다. 시장에다 맡겨서는 안 된다. 시장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원리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거를 이제 진보주의라고 부릅니다.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진보주의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보주의 정당과 보수주의 정당 나누지 않습니까? 그 논쟁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 정당에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정부를 축소하는 거를 좋아해요. 행정이 자꾸 뭘 나서서 하는 걸 싫어해요. 공무원 증언하는 걸 엄청 욕하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공무원의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뭐라 하잖아요. 보수 세력은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어. 에? 그런데 진보주의자들은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사회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야, 공무원 아직 부족한데? 야, 그러니까 자꾸 저 뚫리는 데가 생기잖아.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노동 분야에서 근로감독관이 너무 적어가지고 노동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로감독관 늘릴 거야. 현 정부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로감독관 늘려야 돼. 이렇게 했고. 경찰 부족하잖아. 소방 부족해. 늘려야 돼. 이런 방향을 잡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뭔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공무원 지금 이거 부족한 거야. 더 늘려야 돼. 이런 마인드라고. 부족한 거 다 채울 거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 다 채울 거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세력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늘려놓으면 공무원 이거 60살까지 다 보장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나라 이 돈 생각 안 하고 공무원만 늘리고 청년 실업 문제 있다니까 다 공무원을 뽑아서 해결하려고 그러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기본적인 철학이 다른 겁니다. 이게. 이해돼요? 이거는 해결이 될 수 있는 이 갭이 아니에요. 철학의 갭이. 이거는 국민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철학을 가진 세력, 이런 철학을 가진 세력이 대립할 때 현 시점에서는 어떤 방향성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걸 국민들이 선택해 주는 거죠. 이번에 니네가 해봐. 야, 근데 니네 좀 이제 할 만큼 했고 충분히 지나치게 했다. 그러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니네가 해봐. 이게 정권교체지. 정권교체지. 맞아요? 네. 근데 아직은 니네가 조금 더 그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니네가 한 번 더 해. 이렇게도 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죠? 국민들은 그런 선택을 하는 거고, 정치 세력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국민들도 자기 철학들이 또 나눠져 있으니까, 골수 지지층은 또, 이쪽 찍었다 저쪽 찍었다도 안 해. 그런데 보통 이 선거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죠. 중간에 있는 사람. 여기도 찍었다 저기도 찍었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향방을 결정해 주는 거지. 요 사상과 요 사상은 항상 공존하면서 대립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봐두시면은 이제 교재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자, 교재 맨 앞에를 한번 펴보세요. 행정의 의미 그랬습니다. 좁은 의미 그랬는데, 자, 거기에 보니까 정보관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공행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자가 좀 빠졌네요. 아하. 이게 벌써 초장부터 이게 김 샜는데 여기 좀 채워넣으세요. 자, 정보관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행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넓은 의미로 가보면은 이제 좀 차원이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그 두 번째 줄에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사적인 영역에서도 행정은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공행정과 사행정을 포함하는 관리적 작용을 의미한다.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네, 여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핵심만 딱 거놔도 나중에 복습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갖고 또 어디도 체크하냐면 그 옆쪽에 위에 좁은 의미에서는 공사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일원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공사행정 일원론과 정치행정 이원론으로 되어 있죠. 그죠? 네. 여기다 다 이제 판서도 해드리고 했으니까요. 찾아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요 둘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네모 2번에 행정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행정은요 공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경영하고는 다른 거죠. 동그라미 1번에 그 공익의 도모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다 체크를 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는 정치 권력과 연관성 이런 거예요. 정치 권력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공사행정 1원론이었다, 2원론이었다, 1원론이었다, 2원론이었다 계속 이걸 볼 거거든요. 볼 거지만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오늘날의 행정은 정치하고의 연계성을 부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O예요, X예요? X예요. 결론은 어떻게 난 거냐? 결론은 행정과 정치가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다. 이 결론이에요. 학자들은 논쟁해요.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지만 그래서 나온 결론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자면 야 그래도 완벽하게 떨어져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완벽하게 떨어져 나갈 수는 없고 두 영역이 흡사한 지점들이 많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써 있어요? 정치 권력과 연관성이 다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은요. 일반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건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 경영보다 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경영은 국민의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간혹 되기도 하죠. 최근에 유명한 소셜 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도 자꾸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또 혼도 나고 그러지만은 그냥 그거는 뭐 해봐야 우리가 불매운동 정도? 야, 내가 소비자로서 니네 기업은 이용 안 할 거야. 그런 정도밖에 뭐 더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공행정 쪽은요, 차원이 다르죠. 공행정은. 매번 정기적으로 되돌아오는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서 우리가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심판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야, 심판해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 만해. 아니면은, 심판해보니까, 야, 니네는 안 되겠어. 바꿔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살얼음판이죠.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요게 이제 공행정 쪽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봤다면 행정학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다음 2절에 보니까 이제 행정학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행정학은 행정을 학문화해서 다루는 거죠, 뭐. 행정을 다루는 학문이 행정학이겠죠. 네. 사회과학의 한 분야다, 뭐 이런 얘기고, 범학문적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쓱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과정과 특히 밀접하다 그랬잖아요. 집행과정과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근접된 얘기들이에요. 다뤄지는 게. 그죠? 근접된 것들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범학문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천성이 있어야 되니까 학문의 순수성보다는 실용성이 있어야 돼요. 각가지 학문들을 다 흡수해서 행정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갖고 1학년 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행정학 가서 공부한 과목이 뭐냐면 1학년 1학기 때 배운 과목이 뭔지 알아요? 근데 제가 안 까먹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과목을. 왜냐면 까먹을 수가 없어. 그냥 다 배웠거든요. 뭘 배웠냐면 행정학 개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학 원론이 있었고 정치학 개론, 사회학 개론, 법학 개론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그러니까 온갖 거를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온갖 거를. 개론적 차원에서는 다 봅니다. 개론적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행정학을 접해보면 야, 이 잡학이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잡학이구나.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실용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영역이구나. 실천적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면은 다 알아야죠. 두루두루. 네. 이게 미칠 파장 영향에 대해서까지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행정학의 이제 특징이다. 그런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행정의 특성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이제 중요합니다.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데 베이스가 돼요. 이건 학문적으로. 학문적인 베이스. 자, 과학성과 기술성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과학성이다 그랬을 때는 뭐냐면은요. 과학성은요. 이 학자들끼리의 이제 논쟁이에요. 이건 사실은. 학자들끼리의 논쟁인데,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학문은 입증된 것만 갖고 말해야지. 학문을 너의 뇌피셜로 학문하면 어떻게 하냐? 학자라는 것은 항상 팩트에 집중을 해서 팩트를 가지고만 이게
논리를 정립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과학성이에요. 과학성. 실증되지 않은 건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사회과학은 사람을 다루는 영역이라, 그죠? 사람을 다루는 영역이고 우리 사회를 다루는 영역이라 원래 내피셜의 학문이에요. 원래 내피셜의 학문이야. 소크라테스가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은 이런 이치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뭐 입증된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 자기의 내피셜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보다 그 논리 정연해 사람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그 밑에 제자로 들어가고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지. 뭘 입증을 해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내피셜로 하는 거지. 내피셜로 이렇게 쭉 왔는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리적인 기법들이 되게 발달해요.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이제 과학의 기법을 사회 관련 영역에다 갖다 붙여버린 거죠.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힘도 가졌는데 내피셜로 더 이상 학문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조사하고 증명함으로써 학문을 펼쳐보자. 이 주장을 한 게 이 과학성을 강조한 학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사이먼. 이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자주 나올 거예요. 네, 이 사이먼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이 사람이 했던 방식은 그래서 실증을 하는 방식이 뭐였냐면은 행태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행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걸 실현해 가는 것을 우리가 행동이라고 그러잖아요. 행동, 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집단적으로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그거를 행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집단화시키면 그걸 행태라 그래요. 집단화시키면. 돼요? 집단화시키면 행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적인 개념으로서의 행태, 이거를 연구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행동은 튀는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보편적인 걸 찾아내는 거지. 입증해내는 거예요. 막 설문조사도 하고 관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학문 전기를 했던 게 사이먼이고요. 사실은 아까 여기서 행정관리론과 통치기능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이먼의 행정 행태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언급해야 될 게. 근데 그거는 뒤에 가서 할 거예요. 뒤에 가서 할 건데 사이먼이라는 학자 여기서 눈여겨봐 주세요. 그래서 특히 솔직히 이랬거든요. 이때 통치기능론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학을 좀 힐난했어. 뭐라 그랬냐면 야, 거봐 니네 정착이지 뭐 자꾸 독립하겠다 그래. 니네 하는 거 보니까 또 일원화 됐잖아. 일원화. 야 니네는 정치야. 자꾸 이러니까 행정학의 정체성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사회 문제는 해결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는 했는데 학문적으로는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이먼이 아니야. 지금부터 나는 행정학을 행정인들을 관찰하는 걸로 정립해볼게. 이러면서 이건 정치랑 다른 영역 아니겠어?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인들의 행동을 내가 관찰해가지고 행태 연구를 해볼게. 그걸로 내가 입증해볼게. 하고 접근한 게 사이먼이라고. 그래갖고 행정학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데 기여를 했다. 요거를 일단은 싹 발라놓고요. 나중에 가서 자세히 봅니다. 이제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근데 이제 기술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행정의 현실적인 실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술성이에요. 기술성. 됐어요? 그래서 사이먼은요, 과학성과 기술성 중에서 뭘 강조했다 그랬어요? 과학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기술성에 대해서는 프랙티스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프랙티스. 야, 그냥 시키는 거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뭐 별거 없어. 시키는 거 하는 거야. 프랙티스야,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에 반발하는 학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네. 그 사람으로서 왈도라는 사람을 이제 또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왈도라는 학자는 이 미국에 또 이제 큰 사회 위기가 또 왔는데요, 사실은. 1960년대. 이제 사이먼, 이 사람이 등장한 건 40년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참 유행을 하다가 60년대 후반이 되면 미국 사회 모순이 막 터져 나옵니다. 미국 사회 모순은 지금도 많이 발견되지 않아요? 엊그저께도 우리나라 그 한국계 그 어린아이가 백화점에서 백인 여성한테 한 대 맞고 막 그랬잖아요. 인종차별. 이런 거 여전히 존재합니다. 작년이었죠? 그 프로이드 사건. 있잖아요. 그죠? 무기도 소지하지 않은 흑인을
경찰들이, 백인 경찰들이 제압해가지고 죽였잖아요. 숨 안 나오게. 찍어 눌러가지고.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죠. 여전히 현재 진행이에요. 60년대 후반에는요, 그때는요, 아주 대대적으로 인종 문제가 이제 불거져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시잖아요. 흑백 분리법이 있어가지고, 흑백 분리법. 그러니까 얘네가 노예들을 막 잡아들이고, 그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막 해서 갖다 팔고, 생포해서. 그리고 이민자들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갈등 문제가 불거지니까 어떻게 그냥 봉합을 했었냐면, 백인하고 흑인은 따로 살면 돼. 그냥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따로 살면 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60년대에 버스 앞 뒤를 갈라서 타게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흑인은 뒷자리에 앉고 백인은 앞자리에 앉고. 이거에 항거한 흑인 여성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억눌려져 있었던 이 갈등의 문제가 팍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60년대 내내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내내 이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휘몰아쳤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그 당시에 또 이제 베트남에 파병을 했는데 요게 별로 성공을 못 합니다. 그전엔 한국전쟁에도 파병했었잖아요. 한국전쟁에 파병해가지고 무승부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기지도 못했어. 베트남 전쟁에 가서는 이거는 거의 밀려. 이러니까요, 이 베트남 청년들이 불만을 너무 갖는 거예요. 베트남 청년이죠. 미국 청년들이. 베트남전에 대해서. 미국은 의무복무는 아닌데 예비군으로 편성해 놨다가 필요하면은 차출해 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다 갑자기 통지서 날라오면 차출돼서 군대 가야 돼. 불만이 엄청 컸겠죠. 남의 전쟁에 왜 껴서 이런 걸 하냐. 그리고 패권 전쟁 아니냐. 결국에는 미국 내 이런 비판들이 일어난 거죠. 그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빈부격차 문제. 그것도 지금 미국이 심각해요. 미국이야말로 뉴딜 정책을 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복지국가로 확 전환을 했느냐? 그러진 않아요. 얘네는 그러잖아요. 미국 영화 보면은 그런 개념이 잘 없어갖고 그냥 모든 걸 다 민간끼리의 계약이라고 인정해줘서 왜 이러잖아요?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You fire. 집에 가. 그럼 가잖아요. 짐 싸서. 그죠? 우리나라에선 그게 가능한가? 비정규직한테만 가능해요. 그래서 비정규직 자꾸 뽑는 거야. 기업이. 정규직으로 뽑으면 그렇게는 못해. 그럼 어떻게 못 잘라?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르려면. 그래갖고 못 자르기 때문에 어떻게 좌천을 하지. 자꾸 자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못 자르니까 당신 말이야 저기 창원으로 가. 당신 말이야 목포로 가.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맘먹고 버티려고 하잖아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그죠? 나 갈게요. 이렇게 가가지고 버티고 정년까지 채우고 그럼 그게 돼. 정규직이면. 그런 제도가 막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유럽 같은 데는 훨씬 더 철저해요. 근데 미국은 그 단계로 안 가고 여전히 좀 보수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는 장점도 많아요. 또 물론. 그러긴 하지만은 거기서 오는 단점도 굉장히 큰 거죠. 빈부격차 문제 같은 거가요. 이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여전히 심각합니다. 미국은. 의료보험도 잘 안 되는 나라. 그죠? 개인이 의료보험 안 갖고 있으면은요. 아플 때 병원도 못 가서 그냥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 코로나로 미국 사람들 막 죽어나갈 때 70% 이상이 흑인이었어요. 인종을 찾아서 죽어. 이게 병원을 못 가니까. 웬만히 아프면 집에서 버티는 거예요. 병원을 못 가서. 이게 세계 최강대국의 이게 이면입니다. 60년대에도 이 문제 제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빈부격차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아무튼요. 그래서 이 왈도라는 사람이 거기에 부응한 거예요. 행정학 쪽에서 보자면. 왈도라는 사람이 그래 맞아. 행정학이 미국 사회에 있는 벌어진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지 그 사이먼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신선 노름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증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되냐?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지. 이게 왈도예요. 이런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다시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정치 행정이 다시 붙었겠죠. 그랬겠지. 예, 정치적으로 자꾸 나서는 거잖아요, 또. 예. 그때 왈도가 강조했던 게 과학성보단 기술성인데, 왈도는 사이먼하고 다르게 기술성을요, 프랙티스라고 안 부르고요, 아트라고 불렀어요. 아트야. 종합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하는 영역이다. 응? 그래서 아트라는 표현을 써요, 아트.
예,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술성과 과학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가보면은 이제 여기서는요, 이 보편성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거잖아요. 행정학이 보편적일까요? 어때요? 행정학이 보편적이냐? 행정학이 보편적이냐? 그렇게 연구하는 학문도 있어요. 비교행정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볼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일반화가 될 수 있어서 학문적으로는 그 의미가 커지는 거고요. 특수성은 어때요? 특수성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만의 특징, 그 시대만의 특징 이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잠재적인 어떤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보편성과 특성이라고 하는 거, 요거 개념도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치 판단을 학자가 내려야 되는 거냐, 내리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한 논쟁도 하죠. 가치 판단성은 아까 이제 기술성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 중립성은 과학성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과학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어때요? 과학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가치 중립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야, 너가 뇌피셜로 판단하지 마. 이렇게 했잖아요. 가치 중립이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여기 기술성 쪽에서는 가치 판단성이 중요한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넘어와 보시면 행정학의 정체성의 위기라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행정학이 독립했는데 다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선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랑 가까워지니까 정체성의 위기가 오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이먼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 그러니까 행정인들을 관찰해서 그것만 다루는 게 행정학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정체성을 다시 되살려 놨는데 그런데 왈도가 나서가지고 오히려 그런 태도가 더 행정학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지나치게 이렇게 저 과학성만을 강조하는 거 이런 거를 하지 말고 현실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것까지를 행정의 역할로 아예 규정을 하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상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행정과 경영의 관계, 정치와 행정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특징들에 대한 비교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오세요.